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구 부민동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민동 노회공영주차장이 증축됩니다. 인근 한영석 자유아동 극장 주차장 확보와 함께 고지대 주민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설치됩니다. 서부산권 산업단지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는 공간인 녹산 고향동산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자녀인 척하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십억 원을 뜯어낸 메신저 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범죄나 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과 동아대가 있는 서구 부민동에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일부 주차 공간도 폐지돼 최근 불법 주차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구는 부민동 공영주차장을 증축하고 주차장에는 고지대 주민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 부민동이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거지 전용 주차장 폐지로 부민초등학교 주변 주차 공간이 사라졌고 까치고개로를 따라 있던 주차 공간 역시 도로 확장으로 없어지면서 주차난은 심해졌습니다. 더욱이 연일 장사진을 치는 부산대병원 주차 대기 차량이 부민동으로 스며들면서 일대 불법 주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민동 노회공영주차장은 병원 종사자와 인근 주민들의 정기 주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서구는 부민동 노회공영주차장을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개 층 63면인 주차장을 1개 층을 추가해 76면으로 13면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시 수도 기념관이 있어서 이 일대 건축물이 15m 이상을 못 짓습니다. 지을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지으려고 하는 거고. 특히 증축되는 주차장은 내년 3월 문을 여는 한영석 자유아동극장 주차장으로 주로 활용되고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일반 차량이 빈 공간을 검색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로 증축되는 4층에는 주차장 출입구가 별도고 관제기를 별도로 달 겁니다. 아동극장 이용객은 극장 사무실에서 주차 등록을 하면 무료 이용할 수 있고. 공사에는 약 6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존 주차 차량은 갈 곳이 없어 불편도 우려됩니다. 주차장 자리 못 구한 사람들은 도로 요라도 대구로 구청에서 허락을 해줘야 될까 이라고 있다. 주차장 못 얻어가고 지금 못 나간 사람이 아직도 한 몇 명 있어. 한편 서구는 구덕로와 해돋이로를 연결하는 수직 엘리베이터도 함께 설치해 주민 보행 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차장 증축과 엘리베이터 설치는 이달 중 공사에 들어가 내년 4월 마무리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서부산권 산업단지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는 공간인 녹산 고향동산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이 주민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사라져가는 녹산의 향토사를 기록하고 보존해 나가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강서구 녹산동은 과거 9개의 법정동과 29개의 자연마을이 있었습니다. 면적은 약 56제곱킬로미터로 강서구 전체 면적의 31%에 달합니다. 1989년 부산에 편입된 이후부터는 줄곧 개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1993년 녹산공단과 신호산단을 시작으로 생곡 매립장이 들어섰고 2000년대에는 경마장과 화전산단, 미음산단 등 10여 개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19개의 마을이 사라져 9천여 명의 주민이 실향민 아닌 실향민이 됐습니다. 우리 부산의 미래가 강서라고 지금 다들 이야기하시고
또 강서가 발전을 해야 부산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는 도시로 이래 성장을 한다는데 그 속에 사는 주민들은 사실 내몰리고 뭐 혜택을 전혀 거기서 볼 수가 없죠. 이 법이라는 게 뭐 저희들은 강제 수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법으로 매여 가지고 뭐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이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여기 사는 주민들은 그런 말에 전혀 그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녹산 고향동산은 개발로 사라진 자연마을의 역사를 보존하는 공간입니다. 지난 2014년 녹산 향민연대의 요청으로 지역 주민과 부산시, 도시공사 간 협의를 통해 조성됐습니다. 2층 규모의 기념관에는 29개 마을의 역사와 모습을 담은 기록물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10년 세월이 지금 이미 흐르다 보니까 고향을 찾아올 때 누구나 가슴 아파하거든. 왜? 옛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그 지금의 모습은 전부 공단으로 변해 있는 모습은 삭막하기 그지없거든. 그래서 이 공간에 찾아오시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녹산 고향동산은 지난 2020년 11월 강석으로 관리 이관된 후 녹산 향토문화관에서 운영을 맡았습니다. 문화관에서는 녹산 3대 재래인 금단곶 보성지 답성제와 항일 무명용사 위령제, 봉화산 봉수대제의 명맥을 잇습니다. 또 녹산 지역의 옛 자료 수집과 역사 강좌 운영, 향토사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엄마 휴대전화기 액정이 깨졌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인 척하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십억 원을 뜯어낸 일명 메신저 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자, 체포 현장에서 압수합니다. 사실은 보이스피싱 공범입니다. 아들이나 딸 등 가족을 사칭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뜯어낸 사기 일당입니다. 문자 메시지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보내졌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기가 떨어져 액정이 깨졌고 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기를 원격 조종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파악해 은행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이러한 수법에 속은 피해자만 155명, 피해 금액만 63억 원에 달합니다. 자괴감 드니까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나 싶어서 혼자 삭히면서 눈물도 흘렸고. 이들은 피해자 명의로 도박 사이트 계좌를 만들어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입금한 뒤 여러 차례 내부 거래를 통해 금융 당국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금액 63억 원 가운데 범죄 수익 7억 5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 스마트폰의 신분증 또는 계좌 정보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그런 행동이 이런 피해를 당하는 그 원인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일단 10명 중 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주범 4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라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늘며 방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범죄나 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지능형 CCTV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김석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길을 가던 한 남성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시각 CCTV 통합 관제실 화면에 영상과 경고 문구가 나옵니다. 관제 요원은 위치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수백 대의 CCTV를 관제 요원이 주시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먼저 감지하고 알려주는 게 지능형 CCTV입니다.
CCTV 관제를 하는 도중에 같은 구역을 계속 배회하시는 이상한 옷차림의 노인분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저희가 놓치더라도 지능형 CCTV가 지속적으로 계속 화면을 띄워서 그 화면을 비추다 보면은 관제 요원이 이상함을 관제하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집중적인 관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어르신께 문제점이 있다. 지능형 CCTV는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이상 행동이 있을 경우 감지하고 알려줍니다. 지능형 CCTV는 폭력을 휘두르거나 배회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연기나 불꽃도 감지해 사건 사고 예방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1,500여 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830대가 지능형 CCTV입니다. 남구는 오는 2027년까지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몇 년 전 대학가나 인접한 원룸 지역에 여성 상대로 하는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治安 불안은 가중되었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을 제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부산시에 CCTV 통합 플랫폼이 구축돼 지자체는 물론 경찰과 소방 등과도 공유해 더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여 년 동안 한 해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 있는데요. 바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입니다. 명절 후나 주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2.6명. 지난해 기준 OECD 국가 표준 인구로 계산된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자살률입니다. OECD 평균 10.6명의 2배가 넘고 자살률이 가장 낮은 그리스의 6배에 달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 시도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도 통계로 나타났는데요. 2월과 3월 사이 자살자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4월과 5월까지 이어집니다. 자해 및 자살 시도 비율은 9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 후 남은 유족들은 어떨까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발표에 따르면 유족 자살률은 10만 명당 5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10만 명당 자살률의 25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지난해 심리부검 경과 보고서를 보면 주변인의 자살을 경험한 유족 84%가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리부검 대상이 된 자살 사망자 중 30%는 가족이나 주변인의 자살을 경험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2022년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2021년에 비해 자살률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OECD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자살률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월에 추울 때는 많이 떨어졌다가요. 그다음에 이제 3월에 이제 많이 오르고 3, 4, 5월에 이제 많이 오르고 다시 7, 8월에 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9월, 10월에 좀 올랐다가 다시 11월, 12월에 떨어지는 약간 이런 12개월을 보면 M자형 구조를 보이고 있죠. 이와 함께 자살 유족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편이라며 우울감을 느낄 경우 주변인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BTV 뉴스 백창입니다. (3일) 오전 7시 20분쯤 강서구 대저동의 한 도로 옆 하천에 승용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이 119에 신고를 했고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신고자와 영상전화를 통해 구조 방법을 안내해 차 안에 타고 있던 탑승자 3명을 구조했습니다. 사고가 난 승용차는 운전 부주의로 하천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내린 집중호우에 온천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 50대 여성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었죠. 사후 약방문일까요? 부산시는 이 같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온천천과 같은 하천변에 긴급 대피시설을 확충키로 했습니다.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50대 여성이 급격히 불어난 물에 실종된 온천천입니다.
시간당 40mm의 폭우가 쏟아지자 수위가 순식간에 2m까지 높아지면서 이 여성은 물살에 휩쓸렸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발생 30분 전만 해도 50cm의 평상시 수준의 수위였습니다. 해당 구간은 폭이 좁고 양벽이 직각으로 되어 있어 물이 불어날 경우 유속도 빨라지기 십상.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온천천 인근에는 고립시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대피시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온천천과 학장천, 삼락천 등에 긴급 비상 대피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약 100m 간격으로 비상용 수직 사다리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순간적인 그 통수단분들이 늘어나가지고 유입되는 물들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그런데 유속이 빨라지고. 시는 무엇보다 온천천을 국가하천 수위에 따라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와 유지 관리비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하천 관리는 별도로 시에서 해 효율적인 온천천 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이제 인사사고를 막으려면 촘촘한 수직 사다리를 만들어서 인사사고에 만들 기회야 된다. 나 그렇게 봐주고요.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번 기회에 온천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최원강입니다.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으로 구제받기는커녕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피해자 지원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시작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발 전세 피해를 비롯해 피해자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수영구의 다세대 주택에 전셋집을 구한 한 여성.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물이라는 중개사의 말을 믿고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8개월 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가 집주인이 일부 세대에 대해 허위 계약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면서 해당 건물의 보증보험을 전면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집주인이 잠적하면서 부산에서 처음 시작된 허그발 전세 사기 피해자는 9월 말 현재까지 100여 세대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임대인이낸 서류만 가지고 큰 돈에 대한 보증서를 발행을 해줘놓고 취소를 해버리게 되니까 실거래가 조회만 해봐도 이게 허위 서류다라는 게 바로 밝혀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일치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허브의 직무유기 아닌가. 전세 사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후순위 임차인이 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들에게 해당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을 구매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의 대책 역시 이사 지원 수준에 그치면서 소극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부산의 피해자들이 어떤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현장에서 부딪혀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파악이 되지 않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통합 보호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행정에서 피해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지역별 피해 사례를 찾아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피해자의 결정에 대한 요인은 굉장히 어렵기만 하고 깐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구제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예방과 또 추가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셋집을 구했는데도 책임은 모두 피해자의 몫이라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과 함께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연제구 거제동에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에 초등학교 2곳이 있는데 아이들의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원형 육교 신설, 보도 확장 등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연제구 거제 2구역.
이곳 초등학생은 창신초, 거제초로 배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통학로 안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창신초로 가려면 중공대 12차로로 확장된 월드컵대로를 건너야 하는데 내리막길에다 지난 7월 만덕 초읍 터널이 개통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겐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3터널에서 나오는 교통량까지 지금 이게 합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가 혼자서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건너서 이렇게 지나서 간다라고 하면 좀 학부모 입장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게 사실이고요. 이와 함께 거제초 통학로는 좁은 보도폭 그리고 차도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인도랑 차도랑 구분이 없는 골목길을 아이들이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좀 더 아이들이 시선이 분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통학로에 문제가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시의회, 구의회에서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창신초 통학로에는 원형 육교를 설치해 횡단보도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면서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로도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골목길이 많은 거제초 통학로에는 보도폭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셉테드를 적용한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 기금이 약 한 2조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린이 통학로에 좀 투입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초 단계에 있다고. 통학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사전 대비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HC 뉴스 박인매입니다. 영화제 개최 전부터 여러 내홍을 겪었던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열흘간의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개막작 한국이 싫어서 상영을 시작으로 총 4개 극장, 25개 스크린에서 69개국 209편의 공식 초청작과 커뮤니티 비프 상영작 60편 등 총 269편을 선보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아시아 영화 별들이 부산을 찾을 예정이며 배우 송강호가 호스트로 발탁돼 집행위원장 등 부재로 생긴 빈자리를 채울 계획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공립사립중등교사 530명을 선발합니다. 이번 선발은 공립학교 중등교사 340명과 전문상담 35명 등을 비롯해 43개 법인 사립학교 교사 111명을 선발합니다. 지난해 441명에 비해선 89명 증가한 인원입니다. 원서는 오는 16일부터 접수하며 1차 시험은 다음 달 25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23일 실시됩니다. 지난달 27일 서구청에서 서구와 고신대 보건병원, 중국 허베이 공정대학 부속병원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관광 산업 발전과 의료기술 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